요즘 P2P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주세요. 하지만 P2P 투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고 어느 정도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테크 강사 배성철입니다. 오늘은 P2P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를 통해서 또 많은 질의가 올라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P2P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인데요. 이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P2P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들 부실률 0%라고 나와 있죠. 부실률 0%. 우리는 이만큼 안전하다. 이만큼 안전하니까 된다, 믿고 투자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이상하죠? 부실률이 낮은 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실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우리는 부실률이 이렇게 낮아. 부실률이 0%라는 거를 강조해요. 왜일까요? 왜 강조하죠? 은행에서 사람들한테 예금 적금 받을 때 우리 대출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요? 혹시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혹시 은행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자에게 그런 부실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으면 부실률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저는 사실 이 부실률이라는 건 좀 믿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죠.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아주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이 어쨌든 이율은 가장 낮아요. 대출 이율이 낮은데 은행에서 나온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하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은 사람이든 어쨌든 은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P2P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돈을 빌려갔는데 부실률이 0%다? 0%? 한 명도 연체가 없다? 부실이 없다? 그거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은행도 부실률이 0%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P2P가 부실률 0%. 한 번쯤 요거는 좀 해볼 만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업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관련 법령들이 생겼고요. 그런 법령들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광고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마케팅 목적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합법적으로 부실을 0%로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아마 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 뿐이죠. 예. 어떤 거냐면 부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PL이라는 시장인데요. 은행도 이 부실을 거래하는 시장을 통해서 자기네 부실률을 조절해요. 마찬가지로 P2P 업체에서 발생한 부실도 이 NPL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사고팔고 거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P2P 업체에서 1,000만 원을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받아서 빌려줬어요. 근데 이게 부실이 납니다. 그럼 그 받을 권리, 그 권리를 NPL이라는 시장에 나에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사갈 사람 이렇게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럼 이거를 1,000만 원에 내놓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싼 값에 내놔야 이미 부실이 건데 그래서 900만 원 내지는 800만 원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을 받을 권리니까 내가 이거를 800만 원에 사서 저거 1,00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기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난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부실을 800만 원이라는 돈에 사겠죠. 예, 이런 시장을 통해서 은행은 부실을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P2P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을 그렇게 판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실률을 0%를 정말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부실이 터진 건들을 모아서 다 그냥 부실이 거래되는 시장에 내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실을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회사는 부실률이 0%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부실률이 0%예요.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실률이 제로인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은 건가요? 손해본 사람이 없나요? 있죠. 손해를 보죠. 그 과정에서. 왜냐면 10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800에 팔았잖아요. 그럼 200만 원 손해를 본 거죠. 손해를 본 사람은 생기는 거예요. 부실률은 0%지만. 그럼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되게 힘들겠죠. 예, 그게 투자자겠죠. 그게 투자자겠죠. 실제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P2P라는 상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자 제가 P2P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를 대하는 시각, 리스크를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지만 부실이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험을 오래 했으니까 보험을 다뤄본 사람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감기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감기를 보장해주는 보험, 그리고 암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이 딱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둘 중 어떤 보험을 가입하나요? 저는 암보험을 가입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감기 같은 경우는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죠. 저는 매년 걸립니다. 예, 발생 빈도가 높지만 설령 이게 발병한다 하더라도 제 생활이나 뭐 어떤 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입는 타격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목에다가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목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약을 먹으면서 되게 힘들게 일을 하겠죠. 그게 답니다. 근데 만약에 암이에요. 암이면 제가 하던 일을 다 놓고 항암 치료에 전념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게 복귀를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발생 빈도만 놓고 보자면 감기가 높나요? 암이 높나요? 당연히 감기가 높죠. 암 발생 빈도가 감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암보험을 사람들은 가입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게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위험을 대하는 태도. 빈도도 중요하죠. 발생 빈도도 중요해요. 부실이 자주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돈을 잃을 확률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그게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빈도는 낮지만 정말로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경우 일이 터졌을 경우에 나에게 오는 데미지가 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 P2P라는 상품이 부실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극히 적지만 이게 만약에 나한테 터졌을 경우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가 받는 보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항상 홍보할 때는 뭐 은행금리 홍보하는데 뭐 제가 볼 땐 그래봤자 몇 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큰 리스크를 안고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치고는 너무 작아요. 예, 그래서 저는 P2P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빈도라 하더라도 그 일이 터졌을 때 데미지가 크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만약에 부실이 발생을 했을 때 책임의 거의 대부분이 나한테 전가되지 않고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대부분의 책임을 안고 나에겐 조금만 예를 들어서 뭐 5%만 까진다라고 하면 이건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책임의 엄청 큰 부분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안고 하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P2P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상품,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검색들을 통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등을 통해서 이 P2P를 어떻게 잘 선별하고 고르는 방법, 선별하고 고르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자료들도 되게 많아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다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해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하지만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찾아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최대한 부실이 적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미 P2P 업체에서 골랐겠지만 그래도 내 선에서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을 통해서 부실을 낮추는 방법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다 시간을 쓰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이 상품은 뭐 적절하지 않다.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라도 주는 수익이 이 정도면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실이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덮어놓고 이 상품을 하라 마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투자 상품은 관리되어야 해요.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또 드립니다. 관리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P2P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상품들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이 영상이 다른 것보다는 리스크를 대하는 특히 이 P2P라는 상품에서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성공적으로 아주 투자 잘 하셔서 또 부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뭐 이렇게 사실 이 영상 되게 시나리오도 없이 급하게 그냥 찍었어요. 그냥 생각나서. 뭐 지금 방금 이제 컨설팅을 하고 가신 분들이 P2P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찍게 됐는데 뭐 좀 두서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